2차 시에서는 계속 이어서 화학약품에 대해서 할 텐데 이번에는 계란에서 살충제가 검출된 내용부터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란 살충제 문제는 다른 나라에서 먼저 발생해서 유럽에서 네덜란드에서 지금 살충제가 검출돼서 계란을 버리고 있는 광경인데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해서 이제 조사를 해본 거죠. 그랬더니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농약 성분인 살충제가 곤충, 해충을 죽이는 약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해봤더니 피프로닐, 비페트린, 플루페녹스론, 에톡사졸 이런 그 농약 성분들이 검출됐어요. 피프로닐은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 이를 죽이는 그런 살충제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에 이걸 사용해서 직접 그 섭취하는데 사용할 우리 사람이 가축이라 할까? 사람이 이제 먹는 그런 동물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만약에 다량으로 섭취하는 경우에 간이나 갑상, 신장 이런 데 이상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하는 거고 비페트릴은 불개미 제거용이에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 닭 진드기 살충제로 사용되고 있어요. 피프로닐보다는 독성이 좀 약하지만 역시 식용 목적의 가축에 사용할 수 있는데 미국 EPA 환경청이죠. 에 의하면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쭉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동안에 여러 차례 보도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이제 닭을 우리가 이런 그 케이지에 이렇게 가둬서 사육을 하잖아요. 달걀을 얻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움직일 수가 없고 그래서 진드기 같은 게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 진드기를 죽이기 위해서 살충제를 살포하는데 실제로는 닭들을 다 다른 데로 옮기고 이 빈 케이지 안에다가 이걸 살포를 하고 다시 이걸 씻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닭들이 있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이 닭들의 몸속에 이게 이제 흡수가 돼서 계란에까지 성분이 검출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프로닐은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특히 우리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살충제로 이런 벼룩이나 진드기 역전에 대해 이용되고 있는데 우리 사람한테도 여러 가지 두통, 장기 손상, 감각 이상 등과 같은 문제를 일으킨다 하는 것이죠. 식약처에서 정한 국제식품 규격에 따르면 기준이 계란이 0.02 ppm이고 닭고기는 0.01인데 이번에 검출된 그 남양주 양계동에 검출된 것은 이보다 다 초과된 걸로 이렇게 나와서 문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부 다 검출됐죠. 우리 뭐 가까운 지역에서도 이렇게 검출됐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도가 초과된 농도의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살충제에 대한 계란의 대책을 이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밀집된 사육 방식이 문제에서 이것은 이제 선진국형으로 밀집해서 사육을 하더라도 그 케이지를 좀 더 넓게 한다든지 또는 이제 그 방목이죠. 방목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닭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이력 관리 어느 양계장에서 이 계란이 나왔고 하는 이력 관리를 하는 것이고 친환경 인증받은 농가에 지속적으로 이제 그 친환경 유지를 잘 하고 있는지 조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달걀에 이렇게 표시된 표시 방법도 과거에는 시도별 08이 어느 시도 그 다음에 그 생산 농가의 이름 이렇게 썼었는데 이거 보신 바 다 그렇게 써졌잖아요. 이렇게 썼었는데
이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달걀을 사보면 요거 10월 14일 산란일이고 그 다음에 뭐 A, B 38, 2 이것은 생산 농장의 고유 번호요. 어디 소재의 농장인지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건 이제 그 관계되는 관리부서에 있으면 금방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사육 환경을 뜻하죠. 2라고 써져 있으면 방사 사육 나 먹인다 이 말이죠. 1이라고 써있으면 유기농, 3으로 써있으면 축사 사육한다 이 말이죠. 4번 케이지에서 사육한 건 4자로 써져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계란의 표시 방법도 바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어서 지금 계란의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것은 바로 이제 이런 그 양계의 그 농장의 환경의 현실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농약 사용한 살충제가 바로 농약인데 그 이제 농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농약은 우리가 현재 대량의 식량, 대량의 어떤 식재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필요하죠. 완전히 사용하지 않을 수 없어요. 현재 현실에 비해서는. 그런데 이제 많은 환경 폐도 나타나고 그것이 잔류돼서 인체까지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작년부터 PLS라는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제도라는 걸 도입했는데 이건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약은 앞에서 아까 바이오사이드 그랬는데 농약은 페스티사이드 이것은 이제 페스트사이드라면 페스트가 해충이잖아요. 페스티사이드 그러면 해충을 죽이는 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농약이라고 부르는데요. 질병의 원인은 병원균을 매개하는 곤충을 없애기 위해서 또는 이제 그 앞에서 말한 곰팡이 같은 그 균을 없애기 위해서도 농약이 만들어졌어요. 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죠. 우리가 이제 대량의 식량들이 인구가 많아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꼭 쌀뿐만 아니라 채소, 과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약이 이제 많은 농약들이 만들어지죠. 뭐 농민들이 잡초하고 전쟁을 하고 있고 진균류, 곤충, 진딧물, 설치류 이제 쥐죠, 쥐 이런 것들의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서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 종류에 따라서 잡초는 제초제, 진균류는 살균제, 곤충을 죽이면 살충제, 그래서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 동식물에는 달팽이, 새, 야생 동물, 뭐 멧돼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 농약을 놔서 죽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제 화학적인 것이 자꾸 문제가 되니까 이제 천연식물 보호제를 가지고서 그 농약을 대신하는 그런 것도 현재는 이용이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약의 필요성과 환경 문제인데 농약은 우리가 이제 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인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생산성 증대에 기여를 했고 그러면서 곡물 수확이나 저장 과정에 우리가 오랫동안 이제 쌀을 저장해야 되고 또 뭐 과일도 저장해야 되잖아요. 저장 과정에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농약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각종 동식물의 질병을 방지하는 데도 농약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다만 이제 이것들이 맹독성, 독성이 강한 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요. 건강과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 매년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농약에 중독되고 2만 명 가까이 전 세계적으로 사망이 된다 이 말이죠.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쌀을 보관할 때 바구미만 죽여야 되는데 바구미뿐만 아니라 비표적 생물 그러니까 얘는 농약으로 죽이려고 한 건 아닌데 옆에 있는 다른 곤충도 죽는다 이 말이죠. 유익한 곤충도 같이 죽게 된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어떤 해충을 죽이려고 했는데 우리한테 유익한 꿀벌도 죽는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태학적 기능을 파괴하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잔류가 돼서
사람에게 피해를 일으키고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이게 이제 농약의 문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니까 굳이 다 이건 여러분들이 아시려고 필요 없습니다. 이런 정도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강의 시간이니까 알려드린 건데 아까 앞에서 그 곰팡이 같은 진균성 병원들을 죽이기 위해서 살균제, 살진균제, 그 다음에 제초제, 잡초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 제초제, 곤충, 해충을 제거하는 살충제, 진드기제라는 건 아칼사이드, 그 다음에 몰루스카, 이게 이제 달팽이 같은 거, 그 폐류 이런 것들을 죽이는 거. 그 다음에 선충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작은 벌레인데 네마토사이드, 네마티사이드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쥐 죽이는 거 살서제, 새를 죽이는 거 살조제, 세균성 감염을 막는 거 항생물질 이렇게 목적에 따라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화학물질 뭐 염소로 제조로 만들면 유기염소계, 인으로 만들면 유기인계, 그 다음에 유황으로 유기유황계, 카바메이트 이렇게 성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독성에 따라서 맹독성, 고독성, 보통독성 이렇게 물고기의 독성에 따른 어독성을 1급, 2급, 3급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농약을 구분할 때는 농약에 대한 피해 현상인데 화학물질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이 고독성 농약이 이제 657개 품목 중에 3.3%, 약 22개 품목 중이죠. 그래서 우리가 골프장 같은데 농약을 1년에 2차례 정도 검사를 하는데요. 토양뿐만 아니라 그 골프장의 연못들,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하천들까지 다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골프장에 맹독성이 나오면은 이제 문제를 삼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맹독성은 요즘 골프장에서 사용을 하지 않고요. 일반 농약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농약의 중독 경험자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나오는데 대부분 농약을 그냥 무시하고 장시간 살포를 한다든지 마스크라든지 방제복을 착용하지 않고 그냥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문제가 됐었고요. 연간 살포 작업으로 농약에 사망한 사람이 2~3명 정도 될 정도라고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농약의 이제 문제점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유전적인 저항종, 그러니까 내성종이 생긴다는 거죠. 농약을 계속해서 사용하니까 이제 농약에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이제 그 내성이 생겨서 이제 그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더 센 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농약의 피해 중에 하나고, 다음 생태계 불균형, 의도하지 않는 해충,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기만 죽여야 되는데 그 옆에 있는 나비도 죽이고 벌도 죽이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생태계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또는 그 우리가 농약을 막 그 들판에 놔두면 거기 의도하지 않게 무슨 그 다른 동물들 이게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걸 먹고 그런 것이죠. 그다음에 새로운 해충 출현. 예를 들어서 A라는 곤충과 B라는 곤충이 있는데 A는 해충이고 B는 해충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농약으로 A를 없애니까 이제 경쟁자가 없어지니까 B라는 곤충이 해충으로 이렇게 다시 이제 그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잠재력이 있었으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던 생물의 해충으로 이제 전환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또 이제 우리 환경 측면에서는 이게 오랫동안 이게 분해되지 않고 잔류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농축이 돼서 DDT 같은 경우에 이제 새들의 알 껍질을 얇게 만들어서 쉽게 깨져버리니까 새들이 번식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생물 농축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더 문제고, 그 다음에 환경에서의 이동성, 살포된 지역에 한정된 게 아니라 토양이나 물, 공기를 통해서 멀리 퍼진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 남극 같은 경우는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데도 남극에서도 DDT가 검출됐다는 그런 과학적인 보고도 있어요. 이와 같이
공기를 통해서 멀리 퍼져나간다 하는 것이고, 이름으로써 우리 사람한테 뭐 고농도로 오면 금방 뭐 인체 피해를 미치는 단기간 노출, 저농도로 장기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약에 그 노출된 채소를 계속 먹게 되면 나중에 암이나 환경 호르몬으로서 크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이러니카라는 것은 DDT라는 게 스위스 화학자인 파울 헤르만 밀러가 이것을 발명을 해가지고 1948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을 죽이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아주 나쁜 물질로 판명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 강력한 효과가 있었지만 이렇게 20년 이상 사용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돼서 전 세계 각국에서 금지가 된 그런 농약입니다. DDT가.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대로 있을 수는 없죠. 식량을 많이 생산해야 되는데, 그래서 농약의 대체 방법으로 천적, 우리가 이제 농업기술 박람회 같은 데 가보면 많은 천적들을 이용하는 방법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개각충을 제거하는데 뭐 무당벌레를 이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유전적인 조명, 그 불임을 만들어버리는 수컷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페로몬과 호르몬, 우리가 바퀴벌레 잡을 때 뭐 그 방역 행사에서 뭘 좀 주잖아요. 이게 이제 바퀴벌레들이 이 특히 좋아하는 페로몬이죠. 와서 여기에 이제 살충 성분하고 섞어 놓으면 바퀴벌레 잡을 수 있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검역 철저히, 지금 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검역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해충에 대한 검역 철저히 중요합니다. 우리 뭐 얼마 전에 부산항에서 불개미가 나타나서 붉은 개미가 나타나서 우리나라가 이제 좀 발칵 뒤집힌 바가 있는데, 검역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새로운 해충들이 들어오면 우리나라에 저항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커지는 거죠. 여기 앞에 있는 것들을 통합해서 통합 해충 관련 굉장히 중요해요. 생물학적 조절, 화학적인 조절,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농약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작물 생산을 잘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좋고, 또 하나의 방법은 방사선 처리한 식품, 이렇게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전반적인 여건들을 고려해서 모든 식품에는 또는 그 채소에는, 일부 채소에는 이런 농약만 사용하고 이런 농약을 얼마 정도 농도로 사용해라, 이게 이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채소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예를 들면 가지에 A라는 농약을 써야 되는데 배추에 사용한 농약을 가지에 써버렸다. 그러면 이게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합격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정부에서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아까 가지에 A라는 농약을 사용하게 됐는데 이게 기준이 1ppm이다. 이것은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이에요. 절대 그 이상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인데, 포지티브 리스트는 모든 농약에 대해서 0.01ppm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선진적인 아주 강력한 제도를 우리나라가 작년에 도입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자로 PLS 제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나라에서 거래되고 있는 도매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채소나 과일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PLS 제도를 현재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농민들이 엄청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지금 제도가 잘 정착돼서 불합격률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PLS 제도란 농약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수입 농산물, 또 우리나라 농산물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되지 않는 그런 농약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0.01mg per kg, ppm이죠. 를 적용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지에 A라는 A라는 농약을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 농약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PLS 제도의 전후 비교를 해보면, 이 시행 전에는 이렇게 정해진 당해 농산물의 식품 기준, 코덱스 기준이라고 하는데 국제 식품 기준만 적용했는데,
지금은 일률적으로 0.01 ppm을 적용한다 하는 것이죠. 이런 큰 차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생산한 농약은 유기농과 무농약이 있는데, 유기농은 농약과 화학 비료를 모두 다 사용하지 않고 토양 개량이라든지 작물 생육, 병충해 관리를 해서 만들어진 그런 농산물을 말하고, 무농약은 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화학 비료는 3분의 1 정도 사용한 그러한 그 농산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표시 방법이 이런 게 있는데, 참고로 녹색은 생산자를 말하고, 파란색은 소비자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이게 중첩되는 것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 안에 하얀색은 씨앗, 그 다음에 이게 잎은 자연을 뜻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에는 이런 표시가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은 발자국에서 뭐라 했죠? 환경 표시 제도라고 그랬죠. 환경 표시 제도. 그래서 2차 시에서는 계란 살충제, 주로 농약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계란 살충제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농약이 어떤 종류가 있고, DDT에 대한 그 사례, 그 다음에 PLS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제 3차 시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